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이 올해 첫 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청주와 군산, 오산 비행장까지를 사정권에 둔 SRBM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가 나왔습니다.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했고 김정은의 위원장 호칭도 삭제했습니다. 남쪽의 청와대라 불렸던 청남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사랑과 함께 그 파급 효과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정치학 박사인 고성국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이른바 화성 15형 ICBM을 김정은의 돌발 명령에 따라 9시간 22분 만에 발사했다. 이렇게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훈련은 사전 기획 없이 2월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 전투대기 지시와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하여 불의에 조직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에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고도 5,700km에 근접하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일본 홋카이도 쪽으로 고각 발사했고 이틀 만인 오늘 아침에는 SR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고 밝혔습니다. 자, 갑자기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이번 발사를 보면 좀 어정쩡합니다. 네.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에 북한은 이제 실험의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군사 도발, 뭔가 대미 메시지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다른데요. 예. 이번 경우에는 시험용 발사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에 발사한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6년 전에 개발이 돼서 네.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전에 화성 17형을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괴물 ICBM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좀 부족한 점이 없나 시험했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네. 15형을 발사했으니까 이건 뭐 시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대미 경고형 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뭐 도발과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보더라도 좀 어정쩡한 게 말이죠. 이미 17형을 갖고 있는데 네네. 15형 갖고 뭘 위협한다는 겁니까? 네. 지금 15형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지만 그 사정거리가 10,000km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까지 가는 거죠. 서부 지역이죠. LA, 캘리포니아. 예, 그 정도까지 도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심장은 뉴욕과 워싱턴 아닙니까? 동부죠. 예, 이 미 대륙을 건너서 동부를 위협하려면 13,000km 정도 되는 화성 17형. 그래서 북한이 화성 17형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대한 어떤 위협의 의미를 담으려면 화성 17형을 쏴야죠. 예, 그래서 좀 제가 어정쩡하다. 군사적 도발이라는 관점에서도 어정쩡하고 실험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정쩡하다. 특히 이게 고각 발사를 했다면 이게 미사일의 지금 진입 단계에서의 기술이 제일 어려운데 네네. 고각 발사로는 진입 단계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정상 각도로 쏴야 진입 단계에 자기가 완전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도발을 지금 이번에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하고 완전한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고 네. 뭔가 대화는 하고 싶은데 네네. 바이든 행정부가 전혀 지금 그거를 상대를 해주지 않고 네네. 있으니 뭔가 좀 어정쩡하게 이번에 도발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틀 만에 북한이 SRBM 잠수함에서 쏜 거라고 주장하는 그 두 발을 이게 이제 청주와 오산, 군산의 비행장까지를 사정권에 둔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나선 거예요. 이곳에는 네. 다 우리 이 세 곳에 다 한미의 중요한 군사시설, 공군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SLBM인 것 같거든요. SRBM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방사포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텐데요. 이거 이제 그 북한이 이걸 쏘고 나서 이런 저 방사포를 4발씩
예, 주요 전략 비행장, 우리 입장에서는 오산 비행장이라든지 청주 비행장이라든지 군산 이런 데가 이제 그 대북 그 전략 그 전폭기들이 이렇게 발진하는 곳이거든요. 이 비행장에 다 이렇게 겨냥해서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쏜 그 방사포 4발씩 하면 비행장을 초토화 만들 수 있다 이건데 네네. 뭐 그건 이제 뭐 북한의 위협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번에 이렇게 그 이틀 만에 다시 도발을 한 것은 그 우리가 이제 그 18일 날 있었던 그 화성 15형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음의 백조 띄우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완비가 왔죠. 그러니까 이 비완비라고 하는 강력한 응징에 대해서 우리들 기죽지 않는다. 이거 폼 잡기 위해서 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미의 전력이라든지 우리 군의 그 이 대비 태세로 보면 네네. 방사포 몇 발이 무슨 위협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뭔가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잔뜩 사실은 움츠러들었어요. 비완비가 뜬 것만으로도 움츠러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저 겁먹은 개가 꼬랑지는 잔뜩 내리고 짖기는 하잖아요. 세게 짓는다. 예, 그런 수준의 그 이 맞대응 정도의 도발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장담, 방사포 4발이면 초토화한다. 이런 발언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했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등 한미연합군의 비행 훈련에 맞대응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협을 했는데 네. 한동안 좀 소원한 것으로 김정은이 좀 이렇게 좀 멀찍이 둔 것처럼 여겼던 김여정의 입으로 나온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여정이는 이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쓰기 좋은 카드죠. 아주 뭐 독한 얘기 전문으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굿캅, 배드캅 전략 같은 네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특히 그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나 이 그 군 지휘부를 향해서 쏟아내는 김여정이의 아주 독한 이 독설. 네. 이거가 이제 김여정이 전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쓰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김주애, 10살짜리 김주애를 자꾸 데리고 나와서 부각시키는 걸 보고 네. 김여정이가 좀 옆으로 빠진 거를 보면서 네네. 무슨 그 내부 권력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김여정의 처지와 김주애의 처지가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김여정이는 김정은이의 그 이 동렬의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김주애는 그 자식이잖아요. 네네. 뭐 자식이 둘이 있니 셋이 있니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주애가 자식인 거는 팩트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습 왕조에서 왕조가 세습되는 게 무슨 쿠데타나 정변 같은 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그 이 직계로 내려가지 옆으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김여정이가 뭐 만인의 경우에 무슨 그 히든 카드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네. 그 김정일이 때 김경희가 옆에서 보좌했지 지가 직접 권력 잡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까부는 바람에 장성택이 죽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전례를 보면 이 문제를 무슨 권력 투쟁의 문제로 볼 이유는 없고 다만 북한의 이 세습 왕조가 김정은을 이어서 김주애까지 염두에 둔 이 세습을 염두에 둔 이 그 신화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만큼 김정은의 신변과 그 주위를 둘러싼 이 동태가 심상치는 않다. 네. 그런 정도로 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요일 오후에 발사된 ICBM의 특이점이 네. 김정은이 오전 8시에 이거 쏴라 라고 네. 돌발적인 명령을 내렸고 네. 이게 9시간 22분 따져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발사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빨리 쏜 거냐 늦게 쏜 거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절반의 성공은 한 거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김정은이가 지금 즉시 쏴라 했는데 9시간이나 늦었다면 아마 그 미사일 부대장이나 이 군 지휘부가 당장 숙청당했을 겁니다. 그게 네. 아니고 김정은의 명령은 쏘라는 것이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군 지휘부한테 맡겨진 일이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9시간이나 걸린 걸 보니까 북한의 화성 15가 네네. 뭐 이렇게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바로 쏘려고 했는데 뭐 연료 주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거나 예. 이런 거라면 다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뭔가 발사 명령 이후에 9시간 지나서 발사했다면 그것은 다른
북한 내부에 이 그 권력 그러니까 명령 전달 체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 거기서 오류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날아간 방향이 일본 쪽이고 네. 이 북해도 홋카이도 서쪽 해안 200km 앞에다 떨어뜨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쪽을 겨냥한 것 같은데 동해상이에요. 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5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일본을 겨냥했다고 하기는 어렵죠. 네. 일본을 겨냥했다면 중거리 미사일을 쏘지 ICBM을 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성 15형의 발사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미국을 향한 경고이자 제발 좀 우리 좀 알아달라. 우리 좀 대화 상대로 좀 인정해달라. 네. 예, 이런 대미 메시지가 주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걸 일본 열도를 넘어서 정말 태평양까지 쏴버리면 이게 네.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잖아요. 이제 동부까지 간다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쏠려니까 고각으로 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정쩡한 미국을 예, 향한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찔러보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고 박사님 해석을 하셔요. 이 토요일 오후에 발사된 ICBM 소식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금 독일 뮌헨에서 회담을 열다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얘기를 했는데 네. 박진 장관의 회견이 좀 강력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삼국의 외교장관이 뮌헨에 모여서 그 외교안보 논의를 하던 중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네. 삼국 외교장관이 입장을 발표했는데 사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주무 대응 부처는 국방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과 미군의 이 국방부 그리고 합참에서의 대응인데 네. 이미 그 삼국 외교장관이 모였기 때문에 네. 이것은 위헌 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니까 네네. 군사적 대응 동시에 외교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니까 예, 삼국 외교장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박진 장관은 지금 북한이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외교적인 이 스탠스와 메시지를 보인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고 이른바 70년 동안 해왔던 통미봉남 전략을 통미봉남. 예, 교과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는 이를테면 얼마 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문제를 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인도주의 방식의 활로를 우리 정부로서는 찾는 한편으로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강력한 원칙을 견제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외교적으로 우리가 좀 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북한의 길을 살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사 외교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신중하지만 좀 적극적인 접근이라든지 또는 지금 당장 뭐 식량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정말 아사자들이 속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한 식량 원조를 국제기구와 함께 협의한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쥐새끼를 몰아도 도망갈 구멍 놔두고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걸 우리 정보 당국이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식량 원조라고 하는 문제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군사 도발이 있는 시점에서 국방 외교 책임자들은 지금과 같은 아주 원칙적이며 강경한 입장 이것을 고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정부가 오늘 아침에 네. 이런 한미일이 이 연합해서 대북 제재하는 거 말고 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 그 리스트도 내놨어요. 이건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와는 그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가 있다. 네. 믿어봐라.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걸 화해하고 중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점에 있어서 완전히 입장이 다르죠. 국제사회의 그 제재 이전에 대북 제재의 중심은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미국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해도 우리 정부가 먼저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지지고 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 없이 그냥 그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유엔만 쳐다보고 있다. 미국만 쳐다보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저는 그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방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거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도와주는 동맹이지 미국이 우리 안보를 대신해 주는 동맹이 아니다. 네네. 이런 관점을 견제하는 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발간된 2022 국방백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달라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또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 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 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이 북한은 적이다란 표현이 부활이 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주적 표기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95년 주적 개념이 처음 등장하고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이란 표현으로 바뀌고 다시 4년 뒤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됐다가 2010년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2018년, 2020년을 거치면서 적으로 간주한다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2022년 백서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뭐 6년만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국방백서라고 하는 것은 한 정부의 국방정책의 기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네. 중요한 문서인데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변천을 거쳐왔습니다. 1995년에 최초로 우리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박한 명백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핵실험을 북한이 6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운반 수단이 단거리 미사일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ICBM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95년에 주적이었던 북한의 위협은 훨씬 더 심해졌고 그 심해진 정도가 단순히 우리에 대한 적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릴 정도의 위협적인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집단이 됐단 네네. 말이죠. 그렇다면 역대 정부 들어서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뭐 대북 정책의 변화에 따른 주적 표현의 완화 같은 것이 있었다고 우리가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북한이라는 집단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했던 그 적대 정책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핵무기와 미사일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것이 심화되어 온 것을 목도하면서도 네.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 못한 역대 정권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화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홍길동 전에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유명한 표현. 아니 어떻게 네. 된 것이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면서 우리 군에게 적과 싸우라고 그럽니까? 네. 전쟁에 투지면 싸워야 될 군인들한테 저들이 적이다라고 하는 말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군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합니까? 네. 그 점에서 이것은 뭐 그렇게 길게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고 있고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또 특기할 만한 게요. 김정은 뭐 위원장, 김정은 뭐 국무위원장 이런 표기를 여러 언론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걸 국방백서에서는 그냥 위원장 호칭을 떼겠다, 삭제하겠다 이랬는데 이거 상당히 엄중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죠. 북한이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온갖 이 별칭을 갖다 붙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제대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김정은이를 무슨 위원장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네. 그럽니까? 마땅히 우리의 주적이고 그 주적인 이 반국가 단체의 수괴입니다. 그냥 김정은이라고 뒤에 XX에서 안 붙이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제가 KTV에서 제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상파 종편에서 그동안 쭉 패널 활동을 할 때 저한테 계속해서 김정은이 뒤에 뭘 붙이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방송사마다 나름대로의 그런 방송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존중해서 맞춰서 해왔습니다만 정말 그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그런 대목입니다. 네. 아니 우리의 주적인 그 김정은이한테 뭘 자꾸 무슨 위원장이니 뭐니 이걸 갖다 붙이라는 겁니까? 네네. 저는 국방부의 국방배서에서 명백하게 김정은이라고 어떤 호칭도 붙이지 않은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고 이제는 우리 언론도 국방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김정은이면 뒤에 쓸데없이 뭐 붙여라 하는 이런 식의 주문은 좀 스스로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대북안보에서 확고하고 명징한 표현을 써왔습니다. 직접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그런 KMP와 역량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100배, 1000배 응징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낳았어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그 대북 군사 도발에 대응해서 갖고 있는 방어 체계는 되게 삼축 체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저쪽에 전쟁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먼저 공격하는 킬체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쪽에 어쨌든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방어해낼 수 있는 한국형 MD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런데도 막지 못하고 우리가 핵무기라도 한 방 맞았다 했을 경우에 전면적인 그 반격을 해서 대량 응징 보복을 하는 이런 당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빈틈들이 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북한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삼축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기 개발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이걸 보완을 해야 됩니다. 네. 그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100배, 1000배는 마지막 단계. 어쨌든 우리가 사전에 요격을 하는 킬체인이나 또는 한국형 MD로 방어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 영토나 우리 국민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살상당하거나 파괴됐을 때 연평도 때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100배, 1000배 또는 10,000배 이상의 대량 응징 보복을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한 김정은한테 네가 불장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날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 전쟁 도발을 할 때 가장 강력한 억지는 자칫 잘못하고 도발하면 생물학적 소멸이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대량응징 보복의 핵심이고 그것이 확장 억제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방식으로 계속 김정은이한테 경고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합니다. 6년 동안 하지 않았던 민방공 훈련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성국 박사가 말씀하신 이 불바다, 초토화, 이 원조는요, 북한이 29년 전에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작전 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때 대한 문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 내무 규정의 일부 조항들을 새롭게 개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정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실무적 과업들이 연구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됐습니다.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데서 백승의 위운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네, 북한은 수시로 이 군사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지난 6일에도 전쟁 준비 태세 이런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초중고생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했다고요? 네,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배우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특히 북한 문제는 워낙 뭐 이렇게 접근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누가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정부 때 김정은에 대한 정부 책임자급의 뭐 장관이니 뭐 국회의원이 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을 어떻게 표현했냐. 네, 네. 뭐 예의 바른 사람이다, 뭐 스마트하다. 이런 표현들을 대놓고 했었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걸 또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에 직접 가본 적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배운 적이 없는 초중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대통령이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그러는데 장관이 그러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김정은에 대한 좋은 생각이 북한에 대한 좋은 생각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상대고 뭐 상당히 호감도가 높아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네네. 사실은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그걸 걱정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조사에 보면 그 북한이 협력 파트너라고 하는 인식이 1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한 50몇 %였는데 이번에 30몇 %로 떨어졌다는 네네. 거거든요. 그것은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이제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 점에서 저는 이게 학생들의 책임은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학생들한테 정보를 주는 또 교육을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정부의 특히 영향력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러저러한 발언들이 결국은 이 학생들의 이 대북 인식이나 통일 인식에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성국 박사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뜨거운 정책, 대통령 별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청남대 규제 완화 요청에 비공개 방문을 통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요. 규제 완화와 청남대 발전 방안 논의를 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4일이었죠. 윤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대동하고 청주의 전통시장을 간 뒤에 비공개로 청남대에 갔어요. 거기서 이 청남대 규제 완화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주의 육거리 시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네. 이 청남대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방되어 있는 대통령의 휴양지죠. 청남대를 알고 있을 텐데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김영환 지사가 청남대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네. 대통령에게 이제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남대 규제가 이제 완화가 이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이 동행했다라는 것도 한화진 장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규제와 관련된 것이 실무잖아요. 환경부거든요. 네. 그만큼 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아주 귀한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 여기 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예. 제발 중국의 자금성보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보다 아름다운 청남대에서 예.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주십시오. 화제가 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환 충북지사의 SNS에 올라간 글입니다. 네. 그런데 비유를 어떻게 했냐? 중국의 자금성 그리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이보다 더 멋지게 만들 자신이 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규제 좀 완화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대단한 전략이죠. 충북 이 지사로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금성이나 베르사유 궁전보다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많은 화제를 낳았고요. 네네. 또 이 해마다 과거 청남대는 8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던 그러니까요. 국민 관광 명소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셨죠? 저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런 비유가 맞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수려하고 경관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한때는 또 대통령이 이용을 했다가 이용하지 않았다가 또 개방을 하면서 이제는 대중적인 방문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주변도 그렇고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뭔가 제가 가봤을 때도 뭔가 좀 아쉽다. 한 5% 정도 부족한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하. 중국에 우리가 뭐 대규모 관광지나 또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갔더라도 고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물론 이제 뭐 서울에 경복궁도 있고 그런 고궁들도 있지만 대통령의 휴양지라는 건 또 다른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개발이 되면 좋은데 그럴 만한 관광 상품이 좀 개발되지 않았던 것이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요, 이 청남대가 적자 시설로 분류된 이유를 한번 짚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 문제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있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환경 규제로 일단 먹고 자는 게 아주 불가능하다. 사실상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매년 30억 원에서 50억 원의 적자가 난다. 그래서 시설도 좀 늘리고 서비스도 확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합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어떤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더라도 그냥 하루만 왔다 가는 장소가 되면 별로 그 수익 창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많이 먹을 곳이 있고 잘 곳이 아니 왔는데 먹을 곳도 없어.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기 네. 마련입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관리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이 오면은 또 시설을 방문했을 때 안전해야 되고 주변도 또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65억 원이 투입됩니다. 어허. 그런데 여기서 얻는 상업적 수익은 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공간을 언제까지만 그렇게 그냥 무한정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종합 개발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충북이라고 하는 이 광역 단체에서도 지역에서도 뭔가 좀 수익을 창출하자. 이 전략적인 돌파구를 김영환 지사가 좀 마련해 보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맥이 상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내건 어떤 청남대에 대한 장래 개발 청사진이 있어요. 규제를 풀어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자, 우리 배평론가께서 좀 설명을 주시죠. 그렇죠. 이제는 종합시설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대통령의 휴양지였던 곳이 아니라 교육 연수도 가능하다. 그러면 상당히 고수익이 창출 가능하고 몇 박 며칠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도 와서 주변에 이제 연수시설도 만들.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멍멍멍 이게 유행이거든요. 그 멍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죠. 이제 불을 보는 불멍. 그다음에 물멍. 물멍이죠. 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7.3km에 이제 산책로가 조성이 됩니다. 수변 산책로. 그렇죠.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피크닉 잔디 공원도 조성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와서 맞습니다. 네. 사진도 찍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뭐 결혼이 그렇게 이제 요즘 빈번하지는 않지만 야외 결혼 명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야외 예. 웨딩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실 그 로망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청남대 주변 경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노레일, 또 산과 바로 연결되는 케이블카까지 종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무슨 테마파크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이제 관광지로서의 또 역사적인 명소로서의 가치까지 포함해서 종합 개발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네. 이 청남대가 이제 대통령 별장인데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많이 찾았던 별장 하면 여러분들의 기억이 각자 다르시겠습니다만 우선 경상남도 거제에 있는 저도가 떠오릅니다. 하늘에서 이 저도를 내려다보면 섬 모양이 꼭 누워있는 돼지처럼 생겼다. 이 저돌이라고 할 때 그 저입니다. 이 돼지저, 섬도, 즉 돼지섬이라고도 불리는데 돼지를 키워서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양이 돼지 모양, 돼지가 누워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저 그러니까 돼지를 저팔계, 그 저팔계. 그 저고 저돌 할 때 그 저예요. 그렇습니다. 돼지 네. 저자인데 제가 또 이 거제 인근인 마산이 고향이거든요. 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잘 아시겠네요. 거제도에 대해서는 환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YS 대통령의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 고향이기도 한데 이 저도가 이제 거제도 인근에 있는 돼지 모양을 누워 있는 모양에 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실제로도. 근데 이곳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도 휴양지였던 곳이죠. 여기에 네. 바로 이 대통령의 휴양지로서의 가치 우리가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 강원도 또 고성으로 넘어가면요. 네. 화진포가 있습니다. 뭐 해수욕장도 있고 이곳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곳인데 화진포에는 독특한 두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 그리고 북쪽으로는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는 화진포 성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도 가봤죠.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이 하진포 해수욕장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두 개의 별장이 있는데 정말 이게 드라마입니다. 왜?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과 김일성 주석의 별장이 같이 저 있어요. 경천애인이라는 휘호가 바로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이 쓴 휘호가 걸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하고 지금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의 사진. 예. 네. 그러니까 이 하진포 해수욕장 저 이제 화면에 보시는 주변에 이 하진포 호수 같은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바다에 접해 있고 석호입니다. 바다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저 하진표 내의 둘레에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리조트도 있고 바로 하진포 해수욕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해수욕장인데 그러니까 북한과 상당히 가까운 곳인 거예요. 네네. 바로 여기에 대통령의 별장 그리고 이 북한의 지도자였죠. 김일성 별장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역사 관광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아까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 저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특별한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한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어머니 유경수 여사 두 동생과 함께 즐겨 찾았던 단골 휴양지였고 저 오른쪽 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게 탄핵 전해입니다. 네. 예. 뭔가를 쓰고 있잖아요. 예, 저게 무슨 글자인 줄 아십니까? 처음으로 휴가를 가서 이제 글씨를 썼는데 저때 어떤 글씨였죠? 저도의 추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저도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의 예. 추억. 자, 무슨 추억이었을까요? 아버지와의 추억이죠. 네. 바로 우리가 저도에 있는 건물 장소가 바로 청해대 바다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곳을 해군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갔었던 바로 그곳. 아버지, 제가 드디어 18년 만에 대통령이 정치 입문한 지 18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 네. 이렇게 고 박정희 이 대통령의 고하는 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 심정을 저도의 추억이라고 우리가 나무 작대에 이렇게 새기는 모습. 또 저게 상당히 또 우리가 주목을 끌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치마를 입고 당시에 아마 옛날에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창 시절에 동생인 박근영 씨, 네. 또 박지만 씨와 함께 가서 공놀이 수영을 즐겼던 사진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준비 못했지만 대통령 기록관에 보면 그때 그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런 추억을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여담입니다만 저 사진이 최순실 씨 태블릿에 들어있다가 예. 저게 이제 공개되면서 예. 그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사실상 마지막 그런 대통령 재임 시절의 휴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도 가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별장하고 군사 시설은 아직 개방이 제외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도의 추억을 함께 공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이 가능은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도에도 갔고 네. 여름 휴가를 즐겨서 맞습니다. 거기 이제 방호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조깅으로 유명한데 맞습니다. 청남대에 가서 조깅을 매일 즐겼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네. 그 골프 그 청남대 주변에 이제 저 골프장에서 저렇게 골프를 즐기는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즐겨 찾은 단골 휴양지.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조깅을 즐겼었던 아주 그냥 풍광이 수려한 수변 산책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변 산책로인데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청남대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km가 넘는 수변 산책로가 김영한 지사의 계획대로라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YS의 조깅의 추억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깅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거의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예. 당시 왔을 때도 뭐 같이 조깅도 하고 맞습니다. 조깅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식사보다도 조깅을 더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심지어는 따라다니는 비서관이 숨차서 보고하기가 힘들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이제 박상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아니 왜 뛰고 그래 이랬는데 오히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도 조깅을 좋아하거든요. 서로 이제 서로 상대방의 복장에 맞춰준다고 나갔는데 서로 이 상대방의 평소에 조깅 복장을 맞추다 보니까 서로가 좀 복장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깅하면 YS 전 대통령의 추억이 떠오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청남대 규제 완화를 해놓으면 네. 그 풍광이 수려하고 여러 가지 이게 앞으로 들어설 테마 시설도 있지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들의 추억이 다른 형태로 입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기 가서 자기가 좋아했던 뭐 YS 대통령을 네. 떠올릴 수도 있고 뭐 일부이지만 어쨌든 각자 그 대통령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국민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공간은 있습니다만 그 대통령의 추억을 나도 밟아볼 수가 있고 나도 안고 달릴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이 좋아했던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만두 이런 걸 또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있거든요. 그런 대통령의 추억을 오롯이 맛볼 수 있는 곳이 저도 청남대 그 외에 또 대통령 관련된 이 화진포 이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뭐 여름이 아니더라도 또는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면 금방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추억을 한번 오롯이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갔다가 비공개로 청남대를 방문했던 그렇습니다. 것처럼 네. 관광 코스를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 방문했다가 그렇죠. 청남대를 들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거기 간 김에 몇 박 며칠 머무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저도근방이라든가 다른 화진포라든가 예. 이런 대통령 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전에 예산 전통시장을 방문합니다. 백종원 대표. 그래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청남대로 갔다가 1박.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휴가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상도 쪽으로 간 다음에 저도를 살짝 방문할 수도 있고 네네. 그제도 조선소 이런 산업시설을 우리가 또 만끽해보고 체험해보고 또 눈으로 다 담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고성 화진포는 그렇습니다. 이승만 별장, 그렇습니다. 김일성 별장도 한번 역사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것도 예. 그 풍광도 좋잖아요. 강원도 화진포가. 휴가 계획이 다 잡혔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질신문에서 맞붙었습니다. 고함을 치고 뭐 형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든가 뭐 정치인 정말 무섭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스토리가 전말이 궁금하시죠? 20년 호영우제의 파탄을 저희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